북한이 호국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230km로 낮은 고도인 24km에 음속의 5배인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폐쇄 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술자리 의혹으로 여야가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특정해 경고 발언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 아연 광산에 매몰된 노동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지하 190m의 매몰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지하 190m 지점에서 갱도 레일을 설치하던 중에 토사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사흘째입니다. 실종자 구조 상황 현장 기자 연결해서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최근 불리한 전황 때문인지 조바심을 내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발끈하기도 하고 버티밤을 꺼내들며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미니 핵폭탄이라는 버티밤 알아보고 푸틴 대통령 속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큐에 출연한 정치 원로께서 뒷골목 꼬마들 싸움이라고 비유했던 술자리 의혹 공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을 한 공방, 여야가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지방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술자리 의혹 놓고 점점 더 오가는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난 제정신인지 난 잘 그런 식의 혹세무문이 먹힐 거라고 우리 현명한 국민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당은 이어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질문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꺼내 반격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비속어를 쓴 것이야말로 국격을 훼손한 것인데 대통령 입에 올린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유체이탈식 화법 아니신가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 역시 술자리 의혹 제기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먼저 사과하면 그때 진지하게 사과를 고려해보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선 감정 싸움에 가까운 날선 발언도 오갔죠. 네, 민주당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장관이 질의한 의원을 고발하거나 혹은 그 정당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한 예의가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오만한 무례한 거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모든 걸 거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우 의원의 광주 술자리 논란을 언급하며 되받아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술자리 의혹을 둘러싸고 수위 높은 설전이 오가면서 정치권의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위 높은 설전. 자,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 오늘 나란히 지방 일정을 소화했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을 찾아 현장 비대위를 여는 등 당 조직 재정비를 위한 지방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계속됐는데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선별적 정보만 공개하며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감사원, 검찰 조사부터 응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처럼 서해 피격 사건의 책임 논란 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네, 오늘 이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논란 등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에듀테크 기업 등에 연루된 이해 충돌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월 자진 사퇴한 뒤 벌써 80일 넘게 교육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만큼 무난히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를 포함해 모두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저급하고 유치하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의 한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대한 모두 발언 이후 첫 질문으로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감정이 격해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는 단호한 어조로 그런 의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어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온 건 맞지만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고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러시아의 경고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의 이른바 표적감사를 맡겠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감사원 활동에 대해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유출된 데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보도 관련 문의였을 거라며 업무 관여는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서 열흘 더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 혐의 적용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대장동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입장 표명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침묵과 폭로가 대비되는 그런 사안인데, 자 일단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됐죠?
네, 검찰은 어제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체포된 뒤 이틀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발부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1차 구속기간은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한 만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검찰 소환에도 꾹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돈을 받았다면 이에 따른 사용처 규명 수사가 난항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만 갖고 수사한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법원이 진술 하나만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냐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정식 수사 개시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수사를 개시하기 전 혐의를 다지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넘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적용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시절이던 2014년 자금 수수 의혹, 정진상 실장은 지난 2020년 경기도청 재직 시절 금품 수수 의혹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겨냥한 발언을 연일 쏟아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을 일부 받겠다며 입장 표명을 예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도 자신의 휴대전화가 연결된 온라인 저장 공간 클라우드와 비밀번호까지 제출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정무방 외에도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들, 이너서클이 있는 대화방이 여러 개 더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클라우드 저장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물증 확보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북한이 호국 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무력 시위를 이어온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2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쯤부터 20분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24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고 세부 지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입니다. 그 사이 북한은 이 미사일이 아닌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의 포병 사격 도발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던 지난 14일 하루에만 5차례, 그 이후 18일과 19일에 걸쳐 3차례, 또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던 지난 24일 1차례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병 사격이 남측에서 있었던 사격 훈련에 대응하는 군사행동 조치라거나 남측 해군 호위함이 선박 단속을 구실 삼아서 자신들이 정한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우리 군의 대규모 실병 기동 훈련인 2022 호국 훈련이 끝나는 날이기도 한데요. 앞서 북한 선전 매체들은 우리 군의 호국 훈련을 두고 무분별한 대결망동, 전쟁 도발이라면서 강하게 비난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에 옮기면 국제사회와 함께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 핵에 대한 정책 기조를 담은 미 국방부 2022 핵태세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핵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백악관은 북한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What the Deputy Secretary was referring to would be the severity of the respons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hat be the case. 조태용 주미 대사는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와 북핵 수석 대표 간 협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번에 세모자 살해 사건, 부인과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둘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긴 채 119에 신고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남성은 계획 범행을 인정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이번 사건 피의자가 구속이 됐다고요? 네, 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3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사건 2-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자신이 잘못한 거라며 계획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묻자 책임을 숨진 가족에게 돌리는 발언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조금씩 몰아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든 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잃어버렸던 지난 8년 동안의 기억을 찾은 결과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엔 취재진에게 궁금한 점들은 면회를 오면 설명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선 부인과 이혼 문제로 대화하다 중학생인 큰아들이 아빠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2년 전 실직한 뒤 가정 불화를 겪다가 최근 이혼 얘기까지 나오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남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시도도 있었죠? 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A씨가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건 지난 25일 저녁 8시 전후였습니다. 애초 A씨는 범행 뒤 2시간가량 근처 PC방에 머물다가 돌아와 외출했다가 집에 와보니 가족이 숨져 있다고 밤 11시 반이 돼서야 직접 119에 신고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CCTV에 잡히지 않게 아파트를 빠져나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사용했던 흉기를 아파트 인근에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경찰이 흉기를 발견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숨진 세 모자는 빈소 없이 장례를 치러 오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 묻힌 노동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지하 190m의 매몰 지점으로 조금씩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은재 기자. 네,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갱도 입구입니다.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갱도 내부에 있는 토사를 퍼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립된 노동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그제 오후 6시쯤입니다. 벌써 꼬박 이틀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중앙119 특수구조단과 광업공단, 광산자체인력 등 100여 명이 매몰 추정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1수직갱도 지하 190m 지점인데요.
이 지점은 제2수직갱도의 지하 140m 깊이에 있는 수평갱도와 연결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1갱도는 쏟아진 토사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서 이곳 2갱도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2갱도에서 수직으로 140m를 내려간 뒤에 수평으로 다시 130m 정도는 이동해야 고립된 노동자가 있는 곳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수평갱도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이용하지 않은 탓에 암석으로 막혀 있고 또 지지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접근이 더딘 상황입니다. 조금 전 소방과 업체 발표를 정리해보면 수평갱도 130m 구간 가운데 30m까지는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남은 100m 구간은 지나온 30m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울 거로 업체 측은 예상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루 이틀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그제 오후 6시쯤 봉화군의 아연 채굴광산의 수직갱도 윗부분에서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7명이 갱도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명은 스스로 나왔고 3명은 업체 자체 구조 활동으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5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구조를 서둘러야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사고의 원인이 된 토사를 놓고 매몰자 가족과 업체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광물 찌꺼기를 업체가 갱도 내부에 불법으로 매립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물 찌꺼기는 광산을 캐낸 뒤에 아연과 구리를 분리하고 남은 것인데요. 업체가 처리 비용을 줄이려고 갱도 근처에 아무렇게나 매립했고 그 찌꺼기가 터져나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허가받은 폐기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쏟아진 토사는 조사를 해봐야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쏟아진 토사의 성분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렇게 사고 현장 갱도 입구에서 이윤재 기자였고 지하 190m 사실 상상하기도 두렵고 어려운 환경에서 매몰된 노동자들이 지금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쏟아진 토사가 워낙 많고 지반도 약해서 구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구조 상황 그리고 사고 원인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침 저희 현장 기자가 설명하는 내용 들으셨는데 저희가 그 갱도의 지형을 한번 화면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갱도가 1갱도고 그 옆에 또 수직 갱도가 하나 더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지. 네, 갱도가 이렇게 채광을 할 때요. 예. 1갱도는 보통 사람이 다니고 그리고 2수직 갱도는 그거를 이제 채굴을 했으면 그 돌들을 뽑아내는 운반갱도로 보통 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오래됐으니까 일제시대에 했으니까 아마 이 수직갱도는 폐쇄시키고 네. 경제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수직갱도만 왼쪽 것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보면 화면을 그대로 두시면 7명이 갱도 아래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갱도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2분은 스스로 탈출을 했고 3명은 이제 업체가 자체 구조 활동으로 탈출을 했지만 지금 현재 50대 작업자 또 60대 작업자가 현재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보도를 보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수직 갱도를 통해서 지금 구조대가 진입을 하고 있고 네네. 보시면 140m가 수직 거리고 수평거리 130m 중에 30m 정도 지금 구조대가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한 30m까지는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인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여기가 아마 사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아까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그거를 이제 옛날에 지지대도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돌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많이 메꿔져 있을 겁니다. 네네. 그거를 지금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 2, 3일 걸린다는 거는 그거는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1시간에 1m도 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네. 많이 깨진 돌들이 많이 있고 그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위험하니까 지금 그걸 보강하면서 지금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그저께 났기 때문에 6시에 지금 46시간째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분들 상황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소방당국 브리핑을 듣고 나서 또 교수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발파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이제 구조자가 발파 소리를 들으면은 희망을 갖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파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발파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사실 어렵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만 일단 실종자분들이 발파 소리 들으면서 희망을 갖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게 네. 오랫동안 이게 견딘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뭐 충분하게 아마 돌에만 직접 맞지 않았다면은 뭐 충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갱도가 네. 수직 갱도 아까 2개 보이지만은 예. 수평 갱도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어져 있거든요. 옛날 것도요. 그래서 네. 어디에 이렇게 숨어서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당국도 지하에 여러 개의 통로가 있고 매몰자 가운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오래 근무한 숙련공이다 이렇게 네네,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네. 지금 숙련공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통로가 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본다면 어떤 좀 가능성들을 충분히 아까 저기 단면에서는 네. 지금 수직하고 수평이 하나만 보이는데 네. 그 갱도가 사방팔방으로 많이 뻗쳐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새로 하나 수평 갱도를 만들다가 거기서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그 돌만 직접 그 타격을 입지 않았으면 충분히 네.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아까 보니까 발파를 조금씩 하고 있다 이런 좀 신중하게 설명을 하는 소방서 과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추가 붕괴 위험에 대한 어떤 좀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파도 조금씩 하면서 네. 아마 1m 정도 보통 2m 정도씩 나가거든요. 괜찮은 때는요. 근데 지금 위험하고 그러니까 1m 정도를 보강하면서 지금 발파하면서 지금 보강하면서 가는 겁니다. 조심조심해서. 또 2차 사고가 날까 봐 그런 겁니다. 2차 사고라면 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붕괴될 수가 있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1차가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네. 약해졌으니까 약한 거를 또 건드리면 또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몰된 그 노동자 2명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생존자의 좀 생사를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지금 뭐 외국에서도 봐도 한 달 정도까지도 견디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며칠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아마 피해 때문에 물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뭐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구조에 집중을 언론도 좀 하고 있고 현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원인 조사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고와 관련된 좀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원인을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 지역이 화강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강암 지역에서 이번에 이 지역이 아연 광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금은, 구리, 아연, 납 이게 바로 5대 광물인데 네. 그 광물들은 어디에 있냐면 화강암 중에서 이 단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금이 간 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포항에서도 포항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단층이거든요. 즉 단층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땅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금은공 이런 것들이 아연 같은 것들이 단층되어 있냐면 네. 땅 속에 있는 마그마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뜨거운 물하고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 단층 파쇄대에 붙어 있어요. 거기만 우리가 이게 조사를 하는데 그 단층은 또 뭐가 있냐면 거기는 점토가 많아요. 네. 그걸 단층 점토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저께도 작업자가 얘기하는 거 보면 갑자기 공사하다가 물하고 점토가 들어왔다 그래요. 뻘이 들어왔다 네네. 그러는데요. 예. 네, 그게 바로 점토거든요. 근데 점토는 그 단층대에서 충분히 나타나는 거고 그 뻘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뻘이는 물을 불투수층입니다. 물을 네. 통과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서 갱도에서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 가다가 지금 이게 지금 붕괴가 됐는데 왼쪽에서는 지하 수위가 예를 들어서 한 50m 있었으면 오른쪽은 한 30m, 그러니까 한 20m의 지하수 차이가 다릅니다. 수위가 예. 보통 같아야 되는데 이 단층 파쇄되어 있는 점토 때문에 이게 지금 수위가 달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왼쪽에서 그 단층대를 딱 건드리고 통과하면은 물이 한 20m가 수압이 달라지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고 당시에 그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단층 파쇄대를 건드린 거거든요. 거기 점토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이게 뭐 어떤 광물들이 매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저 어떤 유족들 어떤 그런 피해자들은 가족들,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가족들, 예.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단층 파쇄되는 점토거나 또는 뭐가 있냐면 암맥이라고 있어요. 이게 암맥에 이렇게 아연들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암맥이요? 네, 암맥. 단층 파쇄대로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가도 또 굳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근데 그게 색깔이 검은 거가 되면은 이게 염기성 암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풍알박게 되면 흙이 돼 버려요. 점토로. 그래서 그거가 혹시 쏟아진 게 아닐까. 그래서 단층에 있는 점토나 염기성 암맥이 풍화된 그
점토가 쏟아지지 않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매몰자의 가족과 업체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토사가 붕괴된 이제 과정 설명하셨는데 네. 그 토사의 성격을 놓고 가족들 같은 경우는 슬러지, 이를테면 네네네. 광물 찌꺼기 이렇게 표현을 네. 하던데 이 불법으로 매립한 슬러지, 광물 찌꺼기가 갱도로 유입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업체는 좀 설명이 다른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요. 네. 네, 글을 제가 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네. 내용을 모르겠는데, 근데 자연적으로 저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립한 것이 아니라 자연 흙일 가능성도 많다. 네. 그 단층 파쇄대는 지금 저 아연이 나타나는 그 단층 파쇄대는 점토가 두껍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물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물을 막는 역할을 했거든요. 점토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인 그 단층 파쇄대를 원인은 뭐가 있냐면 이 자기네가 채광을 하면서 발파를 하면서 천공을 하면서 뚫게 되면은 화약을 장착하게 해서 뚫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 천공을 하거든요. 그때 물이 나왔을 거예요, 많이. 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 지질의 특성에 맞지 않는 보강하고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하다가 사고 났다고 봅니다. 네,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허가받은 폐기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제 의혹에 대해서 네네. 부인을 하면서 이번 토사가 터져 나온 갱도의 존재를 좀 몰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토사가 무너지지 않게 막는 게 또 어떤 이번 갱도 작업의 기본일 것 같은데 네네. 일반적으로 이런 붕괴 위험을 좀 미리 파악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그 공사하기 바쁘니까요. 예. 시간에 쫓겨서 안전보다는 공사의 효율을 좀 우선시하다가 이렇게 사고 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층 파쇄대에서 어떤 그 금은, 구리, 아연 같은 것들이 난다는 거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거든요. 네. 찾아가서 그걸 캐내는데 거기 점토가 많게 되면은 그게 붕괴 사고가 많은 거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산 공사할 때 이 단층 파쇄대를 채광할 때는 네. 그 지하 수압의 수도 차이 때문에 그 갑자기 골착하는 쪽으로 물이 쏠려가지고 점토까지 같이 쏠려서 사고 날 확률이 많다. 이거는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소홀히 했겠죠. 그러니까 설마 하다가 그랬을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좀 효율성 때문에 네, 소홀했을 측면이 보통 있다. 2m 폭하고 2m 진입을 보통 굴착을 하는데 네. 이렇게 위험하게 되면 1m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효율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거기서 좀 약간 소홀히 하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업체 측도 이 끈적한 형태의 폐기물인 슬라임으로 쓰지 않는 갱도를 막아놓은 곳이 많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좀 네네. 연결져서 생각해 볼 네네. 부분이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브리핑을 보면 전문 인력들도 현장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구조하는 사람이 또 2차 피해를 안 당하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뭐 외국 이런 데 보면은 뭐 15일이나 한 달 정도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또 지금 구조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 안전 조치를 하고 조금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나온 대로 하루 이틀 더 소요된다는 시각에는 교수님도 찬성하시죠? 네네, 그거 찬성하고 그거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사실은. 네, 구조자의 안에 물이 있기 중요하다.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럼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조 현장까지 다가가는 발파와 그런 과정을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이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 왼쪽 갱도하고 오른쪽 갱도가 있는데 왼쪽 네네. 갱도는 지금까지 써서 사용을 했었고요. 오른쪽 갱도는 사용을 안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강지, 옛날에 일제시대하는 보강도 약하고 네. 그리고 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서 깨고 또 지보를 보강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루에 1m 정도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뭐 충분히 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고 계신 지금 화면에서 아랫부분 구조대가 진입하고 있는 진입 중인 그 거리가 130m고 네. 지금 30m 정도 진전된 상황이고 앞으로 하루 이틀 더 걸리겠지만 생존자가 실종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호국훈련 마지막 날 추가 도발을 했다라는 속보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속보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SC 상임위원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한미연합태세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해서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야당 또 여야정 안전회의를 야당에게 여야정 안전회의를 제안하면서 언제든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 여야정이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요. 도발과 관련한 NSC 상임위원회 입장까지 속보로 나왔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대로 여러분께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고양시에서 지난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던 체육관 마무리 공사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자재값이 오르면서 건설 비용은 늘어났는데 대출 등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사 대금이 그야말로 바닥이 났기 때문인데요.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까지 커지면서 건설 현장 유동성 위기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식사체육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유동성 위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 직전에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체육시설은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겁니까? 네, 지난 6월 완공 예정이었던 이곳은 주위로 길게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시공사 측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시설 주변도 아직 정비를 마치지 못해 어지럽혀진 모습인데요. 시설 이용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단지 근처에 이런 좋은 시설이 운동시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거의 다 지어가는 마당에 건물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던 이곳 체육관은 40억 원가량의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돌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수익으로 체육관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불황으로 토지 매각이 안 돼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겁니다. 여기에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비용이 2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로 훌쩍 뛴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부동산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건설 비용은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금융기관들이 돈줄을 조이면서 건설 현장 자금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15억 원 초과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푸는 등 규제 빗장을 풀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고 시장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건설 현장의 유동성 위기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식사체육공원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 주말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당정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경색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를 푸는 방안은 물론이고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잇따라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추가로 규제 지역 해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73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4제곱미터 시세가 16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곳입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소식에도 현장에선 큰 변화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율도 높고 부담해야 될 게 있고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셔서 좀 더 있으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섣불. 이번 조치가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들어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 비중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가주택 거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DSR 규제 등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대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시장에서의 반발도 우려가 됩니다. 추가로 예고된 규제지역 해제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도 관건입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 지난번 해제 때 사실상 지방은 다 풀린 만큼 수도권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기준선 상향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한도가 50%로 조정되는 등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 추세를 전환시킬 만큼의 효과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공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이고 현재는 매수 심리가 아주 심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일 발표한 50만 호 공급 대책 역시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수도권 무주택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행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는다는 지적입니다. 금리 상황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변수가 많아서입니다. 분양시장은 PF 자금 조달과 경기 변동에 예민한데 주택개발 환경상 금리 문제나 경기 위축 우려 등이 해결되지 않고선 공급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건설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자체가 없는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좋은 타이밍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공급량 증가를 발표했다고 생각됩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업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0년 2개월 만에 5%를 넘어서며 가계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가계대출 금리가 전달보다 0.39%포인트 상승해 5.1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달 새 0.44%포인트 뛰었습니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와 마늘 같은 비축 김장 재료를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물가는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0월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됩니다. 다만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김장 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소금은 정부 비축 물량 1,500톤을 집중 방출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헬로윈 축제도 예정됐는데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독감 유행이 갑자기 늘었네요. 네, 독감 의심 환자는 10월 둘째 주만 해도 외래 환자 1000명당 6.8명으로 9월 말 이후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엔 7.6명으로 급증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청소년층에서 독감이 더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3세에서 18세 청소년층의 의심 환자 수는 14.3명으로 유행 기준의 3배에 육박하는데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낮은 편이라서 감염병 동시 유행 시 피해가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 대비를 위해서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 주소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데요. 감염 취약시설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환기를 강조했습니다. 10분 자연 환기를 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38%씩 떨어지는 만큼 하루 최소 3번 10분 이상씩 환기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3만 명대로 어제보다 900여 명, 전주 대비로는 11,000여 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52명, 숨진 사람은 3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자 수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이르면 다음 달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며 이가 계량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지난 3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국내 산업의 핵심 반도체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가 회장에 취임했는데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받아든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우려와 전망,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만만치 않은 과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건데 3분기 국내 반도체 기업이 부진했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3분기 실적이었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면은 3분기의 영업이익이 10조 8,520억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넘게 벌었는데 뭐가 문제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어들어서 문제입니다. 매출액이 역대 최대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이 말은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문제였냐? 결국에 반도체가 문제였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네. 이쪽에 영업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눠서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이게 2분기에 41%였거든요. 근데 3분기에 22%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3분기에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도 타이완의 우리 경쟁업체인 TSMC에다가 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6,600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1년 전보다 60%가 넘게 줄어든 60%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어닝 쇼크라고 하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안 좋은 수준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는 아예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반도체 시장이 소위 말하는 슈퍼 사이클을 끝내고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시기고 그거를 두 기업의 실적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릿고개를 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갑자기 반도체 업계가 급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뭔가를 저장하는 반도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비메모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 대표적인 게 우리 컴퓨터 쓸 때 있는 CPU 같은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강점을 갖는 건 뭐 비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팹리스도 하고는 있지만 역시 메모리 반도체,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나라죠. 이쪽이 강점을 갖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은 가격과 수요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좀 크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변동이 크냐? 기업들이 뭐 서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럴 때 D램 같은 것들이 막대하게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투자도 줄이게 될 거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소비자들도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품목들이 있지만 PC나 뭐 휴대폰 이런 거는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들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때요?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고물가에 신음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여가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지금은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도체는 가격이 고정가, 현물가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물가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는 가격을 말합니다. 소매 가격 정도를 말하고요. 고정 가격은 기업끼리 거래할 때 쓰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끼리 거래할 때 쓰는 이 가격은 영업 비밀이라서 밖에 공개되지가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 대충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네. 3분기에 D램 가격이 한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그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문제는 4분기인데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낙폭이 더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4분기에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들만의 문제냐? 반도체랑 연관된 뭐 장비 기업, 소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감소 추세에 있다. 그렇다 보니 4분기도 적자 가능성이다라고 맞습니다. 요약이 되는데, 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지금 자막에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대응 방안은 차이가 있네요. 예, 조금 전에 우리끼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정면 돌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전면 돌파, SK하이닉스는 약간 축소하는 이런 네.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합니다. 네. 전화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내년도 투자를 올해보다 한 50%가량 줄이겠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많이 줄이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성이 좀 낮은 제품 같은 것들의 생산을 줄여서 지금 상황을 극복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이건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타이완의 TSMC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삼성전자도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네. 인위적인 감산은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삼성이 시장에서 가진 경쟁력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설계 능력이 중요하지만 네. 메모리 반도체는 원가 경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맨나노니 이런 얘기 아니면 수율이 어떻게 되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다 원가랑 연관이 된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반도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자료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저 둥그런 거 있죠. 네. 저 둥그런 게 웨이퍼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게 삼성전자고요. 예. 시장 지배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는 건 우린 이렇게 갈 건데 너네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없고요. 예.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반도체 치킨 게임 때 항상 보여왔던 경쟁 그 수법이기도 합니다. 예. 수단이기도 합니다. 수법이라기보단. 예, 그러한 수단들이 또 어떻게 발현이 될지도 또 궁금하긴 한데 삼성의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역할은 해왔었죠. 부회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만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1991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부회장으로 승진을 한 게 지난 2012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걸렸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전 회장께서 쓰러진 이후부터는 항상 계속 그룹을 이끌어 오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는 공식적인 회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선지가 좀 눈길을 끌었어요. 어떤 뭐 사업장을 찾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부당합병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임명식도 없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이 1987년도에 취임을 할 때 상당히 성대하게 취임식을 열고 제2의 창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뭐 역시 뭐 이미 그룹 총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그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고 최근에는 거창하게 취임식을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메시지 정도를 전달하는 게 어떤 유행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지난 25일이 고 이건희 회장의 2주기였습니다. 네. 그때 추도식 뒤에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한 이야기들을 사내 게시판에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또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절박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앞서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의 승진이 좀 주목받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삼성 앞에 놓인 대내외 과제를 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질문 드릴 텐데 뭐 사실 이건희 회장 때나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자,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좀 했었고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데 앞서 조 기자도 설명했던 만만치 않은 과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나열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사업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부침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안 좋아지는 시기고요.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사업에서도 지금 경쟁사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의 문제점이라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면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죠. TV도 네. 있고요. 그런데 바이오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 이후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아직까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장 진급 승진하고 나서 바로 간 게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따지면은 삼성의 그 사카린 밀수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 일로 따지자면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들도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다. 이런 과제도 있고 또 하나 하자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국정농단 사건 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는 4세 경영 이렇게 물려주지 않겠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뭐 삼성이 직면한 과제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부도 어제 또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우리나라에 10대 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산업이에요. 어제 보셨으면 3분기 성장률 발표가 나왔는데요. 3분기 성장률 발표가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게 내수가 좋았고 설비 투자가 잘 됐지만 수출, 그러니까 교역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늘었고요. 그래서 성장률에 마이너스 효과를 줬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역시 반도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이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맞죠?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보면은 뭐 절반가량이 인력 양성에 투입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기자재와 시설을 확대하거나 인프라를 투입하거나 이런 것들에 총 1조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거는 뭐 AI 반도체 같은 것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사실 뭐 안 한 것보다 당연히 낫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1년에 수십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1조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고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한 국가 산단도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뭐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반도체 사업은 단순히 기업만의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 사이의 패권 경쟁에도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습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지금의 위기를 민관이 합심해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날 거라고 이례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했다고 평가하면서 핵무기는 방어용일 뿐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 정세를 논하던 중 이례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과 같은 군수 물자와 의료 등 인도적 물자를 지원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했다며 서방의 일방적 지배를 끝내고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지만 결국 러시아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핵무기는 방어용일 뿐이라며 서방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핵 위협을 부풀리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Очень просто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д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сигнал в Киев, что они должны поменять свою позицию и стремиться к тому, чтобы решать эти проблемы мирным путем.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아마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양 정상의 회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는데 출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바로 더티밤입니다. 이 더티밤, 그대로 해석하면 더러운 폭탄인데요. 얼마나 지저분한 무기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실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폭발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살포 장치라고도 합니다. 재래식 소형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결합해 만드는데 이 폭발로 인한 파괴보다는 방사능을 살포하는 데 목적이 있죠. 일반적인 핵무기처럼 고도로 정제된 방사성 물질이 필요하지 않고 병원과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방사성 물질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국제사회에서는 흔히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불립니다. 만약 이 더티맘이 도시 한복판에서 터진다면 폭발과 동시에 대개 유출된 방사능 입자가 주변 지역을 뒤덮겠죠. 이 방사능 입자가 체내에 들어가면 DNA를 파괴하고 세포의 기능 부전으로 암 등을 유발합니다. 주로 전쟁보다는 테러리스트들이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활용해서 대량 혼란 무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때문에 핵 안보 관련 회의 때마다 더티밤 위협 방지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더티밤이 공식적으로 처음 쓰였던 건 1995년 러시아와 교전 중이던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 공원에 설치했던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치 오작동으로 실제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제 와서 느닷없이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공격설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거짓 깃발 전술입니다.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가 전장에 전술 핵무기 등을 활용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앞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여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고 동시에 위기감을 조성해 서방의 무기 지원을 막는 등 여러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 테이블에까지 더티밤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이어가자 우크라이나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결국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검증을 위한 우크라이나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콕 집어 하려고 한 게 파탄까지 경고하는 상황. 사태는 점점 더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러시아와 미국 상임대표 간 설전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Мы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которы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6 КБТО нацелен на учреждение и направление Комисс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асследовать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жалоб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тензии к США и Украине, касающиеся соблюд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 ПГПТО в контексте деятельности биологических лабораторий на украи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Russia has called us here once again for the sole purpose of spreading disinformation. We all know these claims are pure fabrications brought forth without a shred of evidence. 네, 그럼 이어서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면서 우리가 주권 얘기까지 꺼낸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 얘기를 꺼낸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네. 우선 그 발다이 디스커션 클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전문가 모임. 네.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지금 4일간 지금 한 40개국에서 110명의 러시아 전문가 학자 그리고 전문가 학자 또 그리고 외교관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그 국제 정세에 대한 그 논의를 했었는데요. 저도 한 7, 8년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되게 마지막 세션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참여해서 연설을 하시고 또 Q&A 세션이 있어요. 근데 그 Q&A 세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거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미국이 이 합의를 어기고 제재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한국 문제를 갑자기 꺼낸 것 같습니다. 표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협력하면 한국은 어떨 것 같냐 이런 의미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제가 느끼기에는 푸틴이 어떤 우리한테 사전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는 대로 지난 그 5월 말에 캐나다가 포탄 탄약 10만 발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어떤 보도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지금 그 K2랄지 K9의 자주포를 지금 그 폴란드에 지금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푸틴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국가들이 고성능 어떤 첨단 무기들을 지원하면서 전세가 지금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마저도 그러한 무기를 공급할 것 같으면은 더욱더 어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변해들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좀 경고를 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임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한 나라에 물론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러시아의 정상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문가로서 수용하고 계신데 이렇다 보니 오늘 아침 출근길 대통령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줬고 사실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지난 3월 3일 날 그리고 3월 29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당시 윤석열 당선자와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고 또 4월 11일에는 대국회 연설을 하면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강력하게 애절하게 어떻게 보면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또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비살상 무기, 즉 인도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러한 그것들을 좀 실천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2차례에 걸쳐서 한 500억 달러에 달하는 의약품이랄지 식량들을 지원을 했고 또 국방부 차원에서는 방탄 헬멧이랄지 옷이랄지 이런 거 한 20억 불 정도를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은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상 무기 지원은 절대 안 되고 비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지금 실행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에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회의에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러시아 영토화해 놓은 그런 어떤 4개 지역 플러스 크림반도에서까지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또 뺏길 수도 있다 하는 약간은 좀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이라도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화하고 한 그 지역만이라도 지키면서 어떻게 정저 내지는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떤 전쟁 수행, 러시아는 지금 또 이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요. 이 특별 군사작전의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을 제안한 거 아니냐, 대화를 제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 서방 세계 입장에서도 봐도 이 가을이 다가오면은 암만 해도 이 러시아가 더 유리한 국면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러시아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나토를 향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이렇게 대화 제스처를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실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면서 서방이 핵 위협을 과장한다는 말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핵무기 안 쓴다면서 왜 자꾸 핵무기를 입에 오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한국을 거론한 부분 또 잠시 뒤에 이제 여쭤볼 더티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전황이 좀 불리하니까 푸틴이 좀 조바심 내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러시아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반어법을 쓰는 것인가? 사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 그 숄츠 총리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가셨을 때 이렇게 양자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우리 전쟁할 그런 생각이 없다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2월 24일 날 이렇게 군사작전을 시작했거든요. 네. 최근 상황도 그런 어떤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푸틴 대통령이 생각했었던 그런 그 초기에 전쟁 목표가 네.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기전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글쎄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말 정말 최악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국면 타개를 위해서 핵카드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카드 쓴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티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네. 그런 이야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것도 러시아가 지금 핵훈련 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또 올해 네. 2번이나 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례적으로 하는 원래 훈련에 원래 정례적인 어떤 핵 예. 전략 핵 훈련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그 이전에 나토군 차원에 있어서 이 핵 전략 훈련을 했었고 또 바로 뒤이어서 이제 러시아가 그런 어떤 핵 훈련을 했었는데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례적인 회의지만은 네. 러시아의 핵 무력을 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림으로 인해서 좀 경고하는 어떤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또 푸틴이 지금 특별한 근거도 없이 계속 되풀이하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아까 박영과가 설명한 더티밤 부분이고 네. 교수님도 잠시 전에 언급했는데 일단 이전에라도 이 더티밤이 사용된 적이 있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그 보도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더티밤을 사용을 시도가 몇 번 됐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995년에 그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 내에 그 더티밤 사용을 이렇게 시도하다가 이게 사전에 발각됐고 네. 또 이 알카이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 더티밤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모의를 하다가 네. 사전에 발각돼서 이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보도가 있었다시피 더티밤은 그 폭발력은 약하지만 예. 강범위한 지역에 그 방사능 오염을 시키고 그 한번 오염된 방사능은 또 오랜 기간 동안 뭐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오랫동안 방사능이 뭐랄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가 그 더티밤이라 할지언정 이렇게 폭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지금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이걸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같은 경우는 가짜 깃발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그 미국이랄지 또 기타의 주요 국가들과 국방장관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이 더티밤 이야기를 계속하고 실제로 이제 더티밤이 제조되고 있는 그 두 지역을 또 특정하기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IAEA 즉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지금 조만간 두 곳, 그러니까 드니프로우스크 어떤 광물 제조 공장과 그리고 키우에 있는 어떤 원자력 연구소에 파견을 해서 실제로 더티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원자력 IAEA 총장도 뭐 수일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제 지금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지의 그 여부보다는 뭐 안보리 회의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이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러시아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아니 다양한 어떤 뭐 포석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짜 깃발 작전이랄지, 그리고 이제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기 위한 어떤 시선 돌리기 작전이랄지,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은밀히 지금 전술핵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더티밤이라도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원인 제공을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돌리면서 어떤 전세를 뒤덮기 위한 그런 것이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서방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그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더티밤이라 할지라도 절대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체르노빌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체류를 한 4개월 하면서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주요 지역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방사능 물질을 채워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네네. 위력이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고, 아까 교수님께서 가을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러시아 전쟁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사실 이 문제가 경제 외교적으로 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지금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특공 대원들까지 러시아 군 입대를 제의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크림반도 상황, 전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은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러시아가 지금 그 3월 달에 점령한 헤르손이 바로 그 크림반도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도 상당 부분을 그때 이제 점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그 대대적인 공세에 일부 지역들이 지금 다시 점령이 되고, 그러면서 뒤로 이제 퇴각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전세가 지금 러시아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이와 같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그 총공세 작전을 지금 준비한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총공세 작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크림반도까지 반드시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서 협상로는 더 이상 카드로 나오지 않을 겁니까?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초 이후에 전혀 양측 간에 있어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랄지 그 나토 국가들한테 무기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 회복 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제 미국 그 중간 선거 결과랄지,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올 가을에 어떻게 진행되에 따라서 지금 이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정책이 달라질 것이고, 지원 정책이 달라질 것이고, 그거는 이제 양측 간의 어떤 전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 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속보가 조금 전 자막으로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됐죠. 그저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주전 실장이 사표로 수리가 됐는데, 후임으로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뒀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후임이 정해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조상준 전 실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면서 사의 표명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후임 임명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속보는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의 지하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지상도로를 지하화해 도시공간 재구조화에 성공한 스페인 마드리드시를 모델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Nos gusta que hay menos ruido, es más bonito, se puede pasar de un lado al otro con los puentes. 그런데 사실 이 공원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였습니다. 지난 2007년 고속도로를 지하도로로 만든 뒤 그 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El parque está muy bien, no hay coches, salgo de casa, voy hasta la casa de campo, son 5 kilómetros, todo seguido, casi sin coches. 그 결과 이 일대 대기오염물질의 90%가 줄었고 교통사고 발생도 향후 30년 동안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 체증도 사라졌습니다. El tráfico no se ha reducido, lo que se ha reducido es la siniestralidad, los accidentes y los tiempos de recorrido de los ciudadanos, pero la capacidad de la vía no mermó, de hecho se incrementó. 서울시도 이와 비슷한 도로공간 재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추진 대상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입니다.
먼저 한강변에 있는 강변북로의 일부 차선을 지하도로로 만들고 지상부는 한강과 연결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부간선도로는 전체 차선을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시민 여가 공간과 지역 필요시설을 조성합니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시는 기존 도로망과 지역 접근 체계를 존중할 예정이며 우회도로 활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사업 종료와 전 직원 해고 통보를 했던 푸르밀이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르밀은 오늘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푸르밀 노조 측은 공개 매각 추진 등 회사와 상생 방안을 두고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습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건 내부 직원들을 와해시키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을 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달 전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는데 두 사고 모두 같은 업체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흰색 페인트가 담긴 통이 떨어져 있습니다. 작업 흔적이 남은 안전모와 운동화도 흩어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건 지난 27일 오후 3시 40분쯤. 7층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A씨 무게를 지탱하던 작업용 줄이 짧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5층에 걸렸어요. 5층에 걸려가지고 일을 작업을 하다 모르는 거야. 본인은 짧은지 모르는데 내려가다 그냥 쏙 빠졌습니다. 빠진 것 같아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줄입니다. 사고를 당한 A씨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을 하면서 안전거리가 자꾸 다 걸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수 감정 지금 의뢰를 해놨어요. 사고가 난 도색업체는 지난 8월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고를 내 4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업체 대표와 안전 책임자는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는 2차례 반려 끝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조건 등으로 작업 재개를 승인했지만 2주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다시 내리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 영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음이 발생해 군사 경찰 등이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어젯밤 국방부 청사 후문 인근에서 발생한 폭음을 들은 초병 중 한 명은 폭죽 터지는 소리, 다른 한 명은 총성처럼 들림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과 군사경찰 등이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일단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엔 경기 양주시 용암리에 있는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가로 90cm, 세로 2m, 깊이 5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감리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아래로 떨어져 흙 속에 파묻혔고 소방대원이 1시간 40여 분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시가 8억 원에 달하는 구리 83톤을 훔친 전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4살 A씨 등 5명은 지난 8월 말 경기 파주시에 있는 전기 배선판 공장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속 제품을 만들고 남은 구리 83톤, 시가 8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엔 대전 하기동 호남고속도로 유성 나들목 근처에서 23톤 화물차가 16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6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볏짚 더미가 건너편 차선에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화물차 3대와 승용차 1대가 추가로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구시 남구 미군 부대 캠프워커에 있는 골프장 연못에 70대 A씨가 빠졌습니다.
A씨는 동반자 2명과 함께 골프 경기 중이었고 동반자들이 앞서 나가 있는 동안 혼자 연못 근처에 떨어진 공을 찾으러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이 진술 거부로 대선 자금 사용처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는 민주당 김 부원장 측 주장에 법원이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냐면서 검찰에 한껏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차 구속기간 만료를 맞은 김용 부원장의 신병을 열흘 더 확보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다음 달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일 소환에도 진술 거부로 대선 자금 사용처 규명이 난항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 속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칼끝을 겨누기 위해서는 연결고리인 김 부원장의 입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곤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민주당과 김 부원장 측 비판을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럼 법원을 욕하셔야죠. 법원이 그러면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한 장관의 자신감에는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전화 저장 기록과 비밀번호까지 제출했다면서 흔적은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과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는 물론 대장동 사업이나 대선 자금과 관련한 결정적인 물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정식 수사 개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수사 개시 전 혐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계좌 추적과 같은 사전 작업을 이미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넘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적용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 시절 정 실장이 성남시와 경기도청 재직 당시인 2014년과 2020년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쥐고 있다는 증거가 김용 부원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조선업 불황 등으로 5년 전에 문을 닫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아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알리겠습니다.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는 의미의 스틸 커팅, 즉 강제 절단식.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됐다는 첫 공정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재가동을 축하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새만금과 연계해서 군산이 친환경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선박 완성품에 필요한 블록을 생산하게 됩니다. 연간 10만 톤 규모의 블록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블록은 울산 조선소 등으로 옮겨져서 완성품인 컨테이너 선박을 건조하게 됩니다. 5년 전에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는 그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5년 만에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하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본격적인 블록 생산은 내년 1월에 시작되는데 그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5년 전 조선소를 떠났던 직원 일부가 다시 군산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500명가량으로 전체 인력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울산 본사로 의도치 않게 가게 되었던 그다음 가족과 친지 또 고향을 떠나서 거기서 5년 반이라는 세월을 계속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것들이 제일 마음이 아팠죠. 일단 블록 생산이라는 부분 재가동으로 다시 시동을 거는 군산조선소. 장기적으로는
LNG, LPG 등 친환경 선박 건조기지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포식의 공식 슬로건은 군산의 불꽃 다시 피어오르다입니다. 조선소를 바라보는 군산 시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벤투호의 국내파 선수들이 파주에 소집돼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한 마지막 생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 경기를 끝낸 선수들이 파주 NFC에 하나둘 들어옵니다. FA컵 결승 2차전과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대표팀 선수들은 다음 주에 합류합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황인범과 황희찬 등 벤투호의 주축 해외파 선수들을 자리를 감안하면 소집되는 27명의 국내파 선수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최종 명단에 들 수 없습니다. 이번 소집이 국내파 선수들에게는 대표팀 승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 특히 공격형 미드필드와 오른쪽 측면 수비수 자리 경쟁은 마지막까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상대방한테 지지 않으려는 그런 투지나 그런 거를 월드컵 가서 최대한 발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벤투호는 오는 11일 국내파 선수들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치르고 다음 날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한 뒤 14일에 카타르에 입성합니다. 24일 밤 10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28일엔 가나, 3일 밤 자정에는 포르투갈과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해외파 선수들은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카타르 현지로 바로 합류합니다. 민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팀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렇게 계속 월드컵까지 잘해준다면 대한민국 수비로서의 분명히 저도 또한 기대가 되고요. 벤투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마지막 소집 훈련. 축구 팬들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카타르에 들어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향하는 길목에서 키움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한 가운데 LG와 키움이 잠시 후 플레이오프 4차전을 갖습니다. 두 팀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이제 경기 시작까지 1시간 정도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2승 1패로 앞서 있는 키움이 오늘 4차전까지 이기면 플레이오프 승부는 오늘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LG가 오늘 경기를 가져가면 두 팀의 승부는 모레 마지막 5차전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무조건 끝내겠다는 키움과 벼랑 끝에 몰린 LG 모두 오늘 4차전 총력전이 불가피합니다. LG와 키움은 오늘 4차전 선발 투수로 외국인 투수 켈리와 애플러를 예고했습니다. 켈리는 자타공인 LG의 에이스인데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포스트 시즌 5경기에 등판해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2.01로 호투했고 LG는 켈리가 등판한 5경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키움의 애플러는 지난 24일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회까지 넉 점을 내줬지만 자책점은 한 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투수 모두 사흘만 쉬고 다시 등판한다는 게 변수인데요. 만약 두 투수가 조금만 흔들리면 남은 투수를 총출동시키는 불펜 총력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LG로서는 필승조 정우영과 이정용이 3차전에서 무너진 게 불안합니다. 김대유와 진해수 등 왼손 불펜 투수들이 키움의 중심 타선을 얼마나 막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키움은 애플러 바로 뒤에 등판할 것으로 보이는 최원태가 긴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FA컵 결승 1차전에서 FC 서울과 전북현대가 2골씩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FA컵 우승을 노리는 서울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1차전에서 전반 기성용, 조영욱의 골로 앞서갔지만 전북 바로 조규성에게 연속골을 내줘 2대2로 비겼습니다. 2차전은 일요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주말인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방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대전은 8도, 대구는 9도, 울산은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전과 대구는 19도, 광주는 21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에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대기는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